뉴욕 맨해튼 미드타운. 잘 차려진 멋진 식탁 위에 송로버섯 파스타가 놓였습니다. 23년간 별점 1200개를 먹여온 그 손이 접시를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마주 앉은 셰프의 얼굴이 굳었고 옆자리 동료 비평가는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죠. 뉴욕타임스 식문화 비평가 마이클 로저스. 미슐랭 셰프 3명의 별을 떨어뜨렸던 그 독설가가 LA 코리아타운 골목 할머니 가게의 국수 한 그릇을 인생 최고의 음식이라고 말한 겁니다. 도대체 그 5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면요리를 일본 소면의 변형판이라고 공개적으로 폄하했던 사람이 어쩌다 자신의 23년 비평,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게 됐을까요? 한 그릇 7달러 재료는 미국 음식계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몬 아페티 표지를 장식했고 다큐멘터리는 첫 주에만 1억 5천만 분이 시청됐죠. LA 코리아타운. 어느 간판도 없는 골목 가게 앞에는 110명의 줄이 늘어섰습니다. 그 가게의 주인은 42년간 같은 자리를 지켜온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다큐 마지막 장면에서 한국어 한마디를 어렵게 외워 말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의 눈가가 붉어졌죠.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미각에 혀를 무릎 꿇린 한 그릇의 정체. 350달러짜리 코스 요리보다 7달러짜리 잔치국수가 더 깊었던 진짜 이유. 그리고 한 한국인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비밀의 정체. 이제부터 그 5일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로 응원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감동 실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로저스입니다. 뉴욕타임스 식문화 비평가로 23년을 살아왔죠. 제임스 비어드 재단 심사위원. 그리고 미국 음식 평론계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알려진 그 마이클 로저스 맞습니다. 제 손이 매긴 별점이 1200개를 넘었습니다. 뉴욕에서만 미슐랭 셰프 3명이 제 평가 하나로 별을 잃었고 그중 한 명은 가게 문을 닫고 프랑스로 돌아갔죠. 동료들은 저를 두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접시 놓는 셰프는 유서를 써놓는 게 좋다고요. 저는 그 별명을 즐겼습니다. 음식은 정확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감상이나 추억으로 별점을 매기는 건 비평이 아니라 일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별점을 후하게 준 적이 없었습니다. 뉴욕대 저널리즘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르 코르동 블레에서 1년간 요리를 배웠죠. 직접 만들어 본 사람이 평론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 일본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도쿄 츠키지 시장의 새벽 4시 경매부터 교통료칸, 가이세키 심사첩 코스까지 라멘 가게는 2,000곳을 돌았고 우동장인 47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저는 아시아 면요리에 관한 미국에서 가장 깊은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라고 자부했죠. 일본 라멘 다큐멘터리 4편을 제작해 에미상 후보에 2번 올랐고 면의 철학이라는 책은 18개국에 번역됐습니다. 그 책 7장 제목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아시아 면요리의 위계. 저는 거기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1위는 일본 라멘 셰프의 자존심이 응축된 한 그릇이라고 썼죠. 2위는 중국 우면 4,000년의 역사가 우려낸 깊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위는 베트남 쌀국수, 향신료의 교향곡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아래로 태국 꾸어이띠아오 인도네시아 미고랭까지 차례로 정리했는데 한국 면요리는 그 위계에 아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3가지. 첫째, 자체적인 다시 문화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일본은 가스오와 다시마, 중국은 노게탕, 베트남은 소뼈 24시간 우림이 있었죠. 한국은 그런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둘째, 면 자체가 일본 소면의 차용이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한국 잔치국수의 흰 소면이 일본 소면과 너무 비슷해 보였으니까요. 셋째, 한국에서 면요리는 전문 셰프의 영역이 아니라 어머니가 만드는 가정식이라는 인식. 위대한 면요리는 전문장인이 만든다는 게 제 신념이었죠. 저는 2019년에 푸드앤와인 매거진에 칼럼을 한 편 썼습니다. 제목이 왜 한국 면요리는 아시아 위계에서 빠져야 하는가. 그 글에서 저는 한국 잔치국수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맑은 멸치 국물. 그건 일본 시오라멘의 약화된 버전일 뿐이다. 지금 그 문장을 다시 떠올리면 손끝이 차갑게 식습니다. 한 입도 먹어보지 않고 그렇게 단정한 글을 썼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거든요. 2024년 9월 초 첼시의 제 사무실로 다큐멘터리 팀이 찾아왔죠.
프로듀서 줄리아 모리슨이 제 책상 위에 기획안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제목은 아시아 면요리의 진짜 위계 6개월짜리 다큐멘터리.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을 돌고 마지막에 한국을 짧게 다룬다는 구성이었어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줄리아가 한 가지 조건으로. 한국 부분도 공정하게 다뤄주셔야 해요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한국은 라멘과 우동을 모방한 변형판일 뿐이라는 거. 그래도 카메라 앞에서 한 입 먹고 깎아내려야 그림이 되겠죠. 걱정 마세요. 다큐 일정을 짤 때 한국 부분에 단 5일만 배정했습니다. 도쿄 21일, 상하이 18일, 하노이 14일, 방콕 10일, 한국 5일. 그것도 LA 코리아타운에서 절반, 서울에서 절반이었죠. 서울에서 2박 3일이면 충분하다고 봤어요. 미슐랭 추천. 한식당 3곳만 돌면서 역시 한국은 바비큐까지가 한계라고 결론 내릴 생각이었습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촬영하는 게 비평가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건 알았지만 저는 23년의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촬영 시작 일주일 전 사무실 책상에 통역사 후보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줄리아가 한국계 미국인 통역사 3명의 이력서를 추려준 거였죠. 저는 그중 가장 어려 보이는 이력서 하나를 골랐어요. 케빈 류 27살 LA에서 태어났고 부모는 1985년에 한국에서 이민 온 분들, 한국어와 영어가 모두 모국어 수준. 하지만 정작 본인은 한국에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한국계 미국인 2세였습니다. 제가 그를 고른 이유는 한국 경험이 없는 통역사라야 객관적일 거라고 봤거든요. 출발 4일 전 케빈이 제 사무실로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가 제 책상 앞에 앉으며 로저스 선생님.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통역만 정확히 하겠습니다. 음식 평가는 선생님 영역이니까요. 좋아요. 케빈, 우리는 5일 동안 LA와 서울을 빠르게 돌 거예요. 결론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통역이 부드러우면 일정이 빨리 끝날 겁니다. 그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결론이 정해져 있다고요? 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사무실 문을 닫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잠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7살짜리 통역사가 23년차 비평가에게 단 한마디로 무언가를 짚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곧바로 다른 일정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그 5초의 묘한 기분이 5일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신호였다는 걸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면요리 관련 영문 자료가 너무 적어서 결국 일본 학자 2명이 쓴 동아시아 면문화 비교라는 책을 참고 자료로 챙겼죠. 그 책에는 한국 잔치국수에 대한 챕터가 단 4페이지 뿐이었어요. 한국의 잔치국수는 일본 소면의 한반도 전파 사례로 추정된다. 저는 그 문장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고 다큐 인터뷰에서 인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면서 저는 5일 뒤를 상상했어요. 미슐랭 한식당 3곳을 돌고 짧은 결론 인터뷰를 짓고 서울로 넘어가서 빠르게 마무리. 다큐의 한국 분량은 전체 8%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죠. 뉴욕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맨해튼 불빛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5일 후면 끝나는 일이야. 그 말이 제 입에서 어찌나 가볍게 흘러나왔는지 모릅니다. 가벼웠던 그 한마디가 5일 뒤 어떤 무게로 돌아올지 저는 정말 단 1%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10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을이라기에 너무 따뜻한 햇살이 활주로 위로 쏟아지고 있었고 캘리포니아 특유의 마른 공기가 코끝으로 들어왔어요. 입국장에서 케빈과 사라를 만났고 사라는 저보다 하루 먼저 도착한 후 카메라팀 5명도 이미 호텔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죠. 줄리아가 공항 출구에서 일정표를 건넸습니다. 마이클 첫 사흘은 LA에서 미슐랭 추천 한식당 3곳을 돌고요. 11일에 서울로 넘어가서 13일에 뉴욕 복귀입니다. 저는 일정표를 훑고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한식당만 평가하고 끝낼 거니까. 골목 식당이나 길거리 음식은 일정이 없죠. 원래는 없는데. 케빈이 한 군데 추천했어요. 마이클이 원하면 넣을 수 있고요. 골목 가게는 평론 영역이 아니고 시간 낭비예요. 그날 저녁 비벌리 힐스 한정원 화이트 테이블보 은식기 14첩 코스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가격은 1인당 $290, 음식은 정갈했고 셰프의 기술은 흠잡을 데 없었죠. 저는 메모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정통한 기술.
그러나 놀라움은 없음. 사라가 옆에서 신선로를 떠먹으며 속삭였어요. 이게 한국 음식의 최고점이라면 일본 가이세키랑 비교가 안 되겠는데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은 산타모니카의 모던 한식당. 한우 타르타르 위에 캐비아를 얹은 요리가 메인이었어요. 저는 한 입 먹고 프랑스 요리의 변형. 한국적 정체성이 약함. 셰프가 직접 나와 제 평가를 기다렸지만 저는 짧게 잘 먹었습니다. 메모만 남기고 식당을 떠났습니다. 셰프 얼굴이 굳는 게 옆눈으로 보였어요. 10월 9일 수요일 저녁 마지막 한식당 하늘채 미슐랭 별 1개짜리 한우 오마카세 코스. 1인당 $385. 셰프가 직접 한우 등심을 숯불 앞에서 구워 한 점씩 내줬습니다. 저는 천천히 씹으며 분석했어요. 마블링 등급은 최고, 불 조절은 정확. 그런데 끝에서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라가 식사 후 와인을 마시며 정리했죠. 결국 한국은 바비큐의 나라네요. 한우는 인정. 그 외에는 일본의 그림자. 저는 메모장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다큐 한국편 결론. 한우는 세계적 수준. 그 외 한국 미식은 동아시아 위계에서 4위 안에 들지 못함. 펜을 닫으면서 줄리아에게 서울로 가서 광장시장 한번 찍고 12일에 정리 인터뷰만 하면 끝나겠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출발은 다음 날 오후 6시. 짐을 다 정리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객실 전화기가 울렸어요. 케빈이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잠깐 로비에서 뵐 수 있을까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짜증이 살짝 올라왔지만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게 들려 옷을 갈아입고 로비로 내려갔죠. 케빈은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아 있었고 무릎 위에 검은색 노트가 한 권 놓여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가 일어나며 인사했죠. 이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케빈이 한참을 망설이다 선생님. 내일 비행기 출발 전까지 4시간이 비어요. 한 군데만 더 가보시면 안 될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슐랭 한식당 3곳을 다 돌았어요. 결론은 이미 났고요. 또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그가 노트를 펼쳐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LA 코리아타운 골목의 작은 가게이고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할매국수라는 4글자였습니다. 잔치국수 가게 간판도 없어요. 메뉴는 한 가지, 가격은 $7요. 저는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케빈, 우리가 미슐랭 별 4개짜리 식당을 돌고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일정으로 $7짜리 골목 국수집을 가자고요? 그가 고개를 숙이며 선생님 평가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거기 잔치국수는 집밥의 끝판왕이고 매주 가신대요. 그 가게가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예요. 미국 최고 비평가가 한국에 와서 한국 음식은 별거 없다고 결론 내리는 다큐를 찍는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우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마이클 선생님께 딱 한 번만 그 가게에서 한 그릇만 드셔보라고 전해달라고요. 평가는 그 뒤에 알아서 하시면 된다고요.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케빈의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39년간 LA에 사신 한국인 이민자 한 분이 아들을 통해 23년 차 미국 비평가에게 한 그릇만 먹어달라고 부탁한다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골목 식당은 평론 영역이 아니에요. 제 책에도 적혀 있어요. 그럼 평론이 아니라 그냥 식사로 가보시면 어떨까요? 비평가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내일 아침에 결정할게요 하고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객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노트북을 열어 할매국수 LA 코리아타운을 검색해봤습니다. 영문 리뷰가 단 12개뿐이었어요. 그런데 평점이 4.9, 그중 한 리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가게에서 먹은 $7짜리 국수가 내 인생 모든 음식의 기준이 됐다. 미슐랭은 잊어라. 저는 그 리뷰를 쓴 사람의 프로필을 클릭해보니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음식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제가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른 리뷰들을 보니 꽤 까다로운 평가자였어요. 그런데 $7짜리 잔치국수에 대해 그렇게 적었다는 게 이상했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다시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 사라에게 일정 변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어요. 10월 10일 목요일 아침 8시 30분. 호텔 조식 식당에서 저는 사라첸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오늘 출발 전에 한 군데 더 갈 거예요. 코리아타운 골목 식당이에요. 사라가 컵을 내려놓으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마이클 어제 다 끝났잖아요. 케빈이 부탁해서요. 그 친구 어머니가 다니시는 가게래요. 4시간만 쓰고 끝낼 거예요. 어제 한정식 14첩이랑 비교해서 얼마나 초라한지 카메라에 담아드릴게요. 그녀의 농담에 저도 살짝 웃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호텔 체크아웃 짐을 다 차에 실은 채로 LA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출발까지 4시간 30분이 남아 있었어요. 케빈이 운전대를 잡았고 저는 조수석에 사라와 카메라팀은 뒷자리와 다른 차에 나눠 탔습니다. 차 안에서 케빈이 어머니께 전화를 걸고 엄마 지금 가요 전화기 너머에서 어머니의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케빈이 통역해준 건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이순옥 할머니께 미리 말씀드려놨대요. 영어 한마디 못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냥 그릇이 나오면 드시면 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코리아타운으로 진입할 때 한글 간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큰 길에서 두 블록 안쪽에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케빈이 한 건물 앞에 차를 세웠고 저는 차에서 내려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보이지 않았어요. 가게가 어디예요?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낡은 회색 건물. 1층 유리문에 빨간 글씨로 할매국수라고 손글씨로 적힌 종이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어두컴컴한 가게 안이 보였습니다. 손님은 2~3명. 작은 테이블 5개가 전부. 저는 잠깐 멈춰섰어요. 이 가게는 그동안 가본 어떤 식당과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는 그 순간엔 표현할 수 없었지만 무언가 정지된 공기 같은 게 느껴졌죠. 사라가 옆에서 마이클 정말 들어가요? 저는 그녀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서 한 할머니가 주방에서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봤어요. 백발을 단정하게 묶고 흰 앞치마를 두른 작은 체구의 여성 그녀가 한국어로 짧게 무언가 말했고 케빈이 통역했습니다. 편한 곳에 앉으라고 하네요. 저는 창가 테이블에 앉았어요. 카메라팀은 가게 한 구석에서 조용히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순옥 할머니가 주방으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녀의 등이 작았지만 곧았습니다. 주방 안쪽 큰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지는 누런색으로 변색돼 있었고 천장 형광등 하나가 살짝 깜빡거렸죠.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단순한 간장과 식초. 그리고 김치 한 접시. 메뉴판은 없었습니다. 메뉴가 하나뿐이니까요. 사라가 작은 목소리로 마이클 솔직히 어제 $290짜리 한정식이랑 너무 대비되네요. 차라리 이게 더 솔직해 보이긴 해요. 가게 안의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시며 그 공기 안에서 무언가 익숙하지 않은 향이 코끝으로 들어왔어요. 라멘 가게의 돈코스 냄새도 아니고 우육면 가게의 향신료 냄새도 아니고 쌀국수 가게의 고수 냄새도 아닌 무언가 맑고 깊고 정말 오래 묵힌 듯한 향이었죠. 그 향이 어디서 오는지 알기 위해 저는 주방 쪽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이순옥 할머니가 큰 솥의 뚜껑을 열고 국자로 무언가 떠내고 계셨어요. 김이 그녀의 얼굴 위로 서서히 올라갔고 형광등 불빛에 김입자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무표정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깊은 집중이 담긴 얼굴이었습니다. 이순옥 할머니가 그릇 3개를 양손에 받쳐들고 천천히 우리 테이블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릇 3개가 우리 테이블에 차례대로 놓였습니다. 이순옥 할머니는 한국어로 짧게 한마디를 하시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셨어요. 케빈이 통역하며 맛있게 드시래요. 저는 그릇을 천천히 내려다봤어요. 흰색 도자기 그릇 안에 담긴 건 정말 단순했습니다. 맑은 갈색 국물. 그 위에 흰 소면이 부드럽게 떠 있었고 호박을 가늘게 채 썬 것과 노란 달걀 지단이 가지런히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검은 김가루.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라첸이 그릇을 보더니 짧게 웃으며 마이클 이게 끝이에요? 그녀는 자기 그릇을 살짝 흔들어 국물을 출렁이게 했습니다. 맑은 게 너무 맑아서 거의 보리차 같은데요.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비평가의 눈으로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색깔은 맑은 호박색 표면에 기름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 라멘이라면 표면에 기름방울이 떠 있어야 정상이고 중국 우면이라면 붉은 기름이 깔려 있어야 했죠. 그런데 이 국물은 깨끗했고 어떤 가공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국물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밋밋했습니다. 깨끗하고 가벼운 맛. 그런데 잠시 후 입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달라졌어요. 입천장 안쪽에서, 혀 아래쪽에서.
그리고 목구멍 쪽에서 동시에 다른 결의 맛들이 차례로 올라왔습니다. 단맛이 먼저 왔어요. 그 뒤로 감칠맛.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미세한 짠맛. 마치 한 음이 화음으로 풀려나가는 것 같았죠. 7초가 지났을 때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한 입의 국물 앞에서 멈춰 있었어요. 사라체는 이 한 입을 떠먹더니 잠깐 멈췄다가 그녀는 한 번 더 떠먹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떠먹은 그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이클, 이거 뭐예요?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답할 수 있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라멘이라면 가스오 다시마 돈코스 미소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우육면이라면 소뼈 팔각. 계피 진간장으로 재료를 짚어낼 수 있죠. 그런데 이 국물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제 혀가 첫 한 입에서 알아차릴 수 없었어요. 저는 두 번째 한 입을 떠넣었어요. 이번에는 면과 함께 흰 소면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리면서 국물과 어우러졌습니다. 면은 화려하지 않았고 평범한 소면이었죠. 그런데 이 평범한 면이 국물에 닿는 순간 국물이 면을 끌어안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라멘의 면이 진한 국물에 물든다면 이 잔치국수의 면은 국물 안에서 자기 색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두 개가 섞이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잠깐 내려놓고 케빈을 보며 할머니께 여쭤봐요. 이 국물 어떻게 만들어요? 케빈이 일어나 주방 쪽으로 갔습니다. 이순옥 할머니께 한국어로 물어봤고 할머니가 짧게 답하시는 게 들렸어요. 케빈이 돌아와 앉으며 말했죠. 멸치라고 하세요. 좋은 멸치를 사서 6시간 끓이신대요. 다른 거 없다고요? 저는 멍하게 케빈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다시 그릇을 보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어요. 일본 가스오 다시는 보통 30분 안에 우려냅니다. 중국 청탕은 5시간 정도. 그런데 멸치를 6시간이라고요? 그렇게 끓이면 비린내가 진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멸치의 약점이라고 제 책에도 적어뒀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물에는 비린내가 단 일도 없었어요. 저는 다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비린내를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단맛, 감칠맛, 미세한 짠맛 그리고 무언가 깊은 흙냄새 같은 향 모든 재료가 자기 존재를 죽이고 국물에 녹아들어 있었죠. 비밀 재료는요? 케빈이 일어나 또 주방으로 갔습니다. 이순옥 할머니가 이번에는 약간 길게 답하셨어요. 그 한국어를 들으면서 케빈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돌아와 앉으며 말했죠.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비밀 재료는 시간이래요. 저는 그 문장을 듣고 약간 멍한 표정을 지었고 사라첸이 옆에서 살짝 웃었어요. 낭만적이긴 한데 그건 답이 아니. 시간이 어떻게 재료예요. 그런데 저는 그 답이 답이라는 걸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는 셰프들에게 비밀 재료가 뭐냐고 1000번도 넘게 물어봤어요. 셰프들의 답은 보통 두 가지였습니다. 그건 영업 비밀이라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니면 트러플 오일 한 방울이요. 이베리코 하몬 가루요. 답은 항상 무언가 특별한 재료였죠. 이순옥 할머니의 답은 달랐어요. 멸치라는 평범한 재료를 6시간 우려내면 그 시간이 재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잘게 자르고 압축하는 현대 요리법이 아니라 시간을 그대로 우려내서 재료에 입히는 방식이었어요. 멸치 한 마리 한 마리에서 단맛이 풀려나오고 비린내가 증발하고 다시마와 무가 그 시간 안에서 천천히 어울리는 것, 그 어울림 자체가 맛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맛이라는 개념은 재료의 조합이었습니다. 어떤 재료를 어떻게 결합해서 어떤 맛을 만들었느냐, 그게 제 평가의 기준이었죠. 그런데 이 잔치국수는 재료의 조합이 아니라 시간의 두께였어요. 평가 기준 자체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시간이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배운 날 사라첸이 제 메모장을 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를 지켜본 동료가 골목 식당에서 메모장을 꺼낸 제 모습을 처음 본 거였습니다. 그릇이 절반쯤 비었을 때 이순옥 할머니가 주방에서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 테이블 옆에 잠깐 멈춰서 케빈에게 한국어로 무언가 물으셨어요. 케빈이 통역했고 할머니가 국물이 입에 맞느냐고 물어보셔요. 저는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작은 체구의 70대 여성 백발의 흰 앞치마. 손에는 평생 칼을 잡아온 사람의 굳은 살이 보였어요.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셰프, 보수적인 셰프, 겸손한 셰프. 그런데
이순옥 할머니의 눈빛은 그 어떤 카테고리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 이 가게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눈빛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깊은 국물입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맑으면서 깊은 국물은 처음입니다. 케빈이 통역했어요. 이순옥 할머니가 살짝 미소 지으며 짧게 한국어로 답하셨어요. 할머니가 그건 멸치가 좋아서 그렇다고 자기는 한 게 없대요. 저는 그 답에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셰프들에게 칭찬을 건넸을 때 자기가 한 게 없다고 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자기 기술 노력, 자기 비전을 강조했죠. 그런데 이순옥 할머니는 자기 공로를 멸치에게 돌렸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한참 그녀를 쳐다봤어요. 사라첸이 자기 그릇을 다 비우고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봤습니다. 마이클, 저 한 그릇 더 시켜도 될까요? 그녀는 지금까지 한 식당에서 한 번도 같은 음식을 2번 시킨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비평가는 한 입으로 평가를 끝내야 한다는 게 그녀의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7달러짜리 잔치국수 앞에서 그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시키세요. 저도 한 그릇 더 시킬게요. 이 가게에서 풀어야 할 의문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케빈, 줄리아한테 연락 좀 해줘요. 비행기를 미뤄야겠어요. 케빈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가 입을 열기 전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5일 정도 더 LA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로 가서 다큐 분량을 다시 짭니다. 사라첸이 그 말을 듣고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메모장의 3번째 줄에 23년간 짠 결론을 한 그릇 앞에서 폐기한 첫 번째 날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이순옥 할머니가 새 그릇 2개를 들고 우리 테이블로 다시 걸어오고 계셨어요. 2번째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이는 순간 저는 이 가게에서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깨달았습니다. 비행기를 미룬 그날 오후 저는 호텔 객실에 짐을 다시 풀었습니다. 줄리아 모리슨 프로듀서는 처음에 황당해했지만 다큐 분량을 한국 중심으로 다시 짜겠다고 말하자 의외로 빠르게 동의했어요. 그녀가 전화 너머에서 마이클, 23년간 당신이 한 결정 중 가장 갑작스러운 결정이지만 어쩐지 가장 옳은 결정인 것 같기도 하네요. 10월 11일 금요일 점심 12시 저는 다시 할매국수 가게로 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 창가 테이블. 이순옥 할머니는 저를 보고 살짝 놀라셨다가 곧 인사하시며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오늘은 카메라팀도 사라도 없이 케빈만 옆에 앉았죠. 평가가 아니라 학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같은 그릇 같은 7달러 같은 6시간 우린 멸치 육수. 그런데 첫 한 입을 떠넣은 순간 어제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제는 분석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오늘은 분석을 내려놓고 그냥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러자 어제 못 느낀 다른 결의 맛이 올라왔어요. 멸치 단맛 뒤에 숨어있던 다시마의 미네랄 향. 그리고 그 뒤에 무의 시원함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릇을 비운 뒤 메모장에 이 국물은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는다. 4번에 걸쳐 다른 층위를 보여준다라고 적었습니다. 10월 12일 토요일 3번째 방문. 이날은 멸치 단맛 아래에서 미세한 쓴맛이 균형을 잡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쓴맛이 없었다면 단맛이 흐릿하게 무너졌을 거였어요. 6시간 우려내는 과정 속에서 멸치 한 마리 한 마리의 쓴맛까지 계산된 거였죠. 10월 13일 4번째 방문. 이날 저는 도쿄에 사는 일본 라멘 마스터 다나카 히로시 씨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신주쿠에서 30년간 시오라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일본 라멘 마스터들 사이에서도 가장 까다롭다고 통하는 사람. 히로시 씨,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국 멸치 육수 먹어본 적 있어요? 전화 너머에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나카 씨가 천천히 답했어요. 인정하기 싫어서 30년간 말 안 했습니다. 1998년에 서울 광장시장에서 잔치국수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날 도쿄로 돌아와 제 라멘이 부끄러워 일주일 동안 가게를 닫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국물 다시 우리는 방식을 다 뜯어 고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못했죠. 우리 일본 라멘은 짧은 시간에 강렬한 맛을 만드는 방식이지만 한국 멸치 육수는 긴 시간에 깊은 맛을 만드는 방식으로 두 철학이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30년간 말 못했던 건 저는 일본 라멘 마스터입니다. 한국 잔치국수가 더 깊다고 인정하면 제 정체성이 흔들려서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객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30년차 라멘 마스터가 1998년부터 26년간 묻어둔 진실을 제가 한 그릇 앞에서 5일 만에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무거웠어요. 10월 15일 화요일 저는 케빈과 함께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가 태어나 처음 가는 한국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사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몰라요. 어머니 이야기로만 들었거든요. 오후 6시 인천공항 도착. 가을 저녁의 한국 공기는 LA와 완전히 달랐어요. 습도가 적당했고 어딘가 익은 곡식 같은 냄새가 공기에 섞여 있었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면서 저는 2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호텔 체크인 후 곧바로 광장시장으로 향했어요. 1905년에 개장한 한국 최초의 상설시장이라고 케빈이 알려줬죠. 차에서 내려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멈춰섰습니다. 시장 골목 전체에서 멸치 육수 향이 났어요. LA 할매국수에서 맡았던 그 향이 시장 골목 수십 미터에 걸쳐 퍼져 있었습니다. 잔치국수 골목 좁은 골목 양옆으로 국수 가게 12곳 정도가 늘어서 있었어요. 가게들은 평균 4평 정도, 가게마다 50년, 60년. 어떤 곳은 70년 된 가게도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오래된 가게 1958년 개업한 동대문 성칼국수 주인은 76세 김수님 할머니. 그녀는 37살의 어머니로부터 가게를 물려받아 39년간 한자리에서 잔치국수를 끓여오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릇 앞에 앉아 첫 한 입을 떠넣었어요. LA 이순옥 할머니의 국물과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LA는 멸치의 단맛이 더 도드라졌다면 광장시장 김수님 할머니의 국물은 깊은 짠맛이 더 두꺼웠어요. 같은 멸치 육수인데 가게마다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라멘 가게 2,000곳을 돌면서 비슷한 차이를 본 적이 있었죠. 그런데 라멘은 셰프가 의도적으로 차별화한 결과였어요. 잔치국수는 의도가 아니라 각자의 시간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차이였습니다. 김수님 할머니가 제 옆자리에 잠깐 앉으셨어요. 저는 할머니 멸치는 어디서 구하세요? 케빈이 통역했고 할머니가 답하셨어요. 여수에서 직송받지 60년째 같은 집에서 받아.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60년이요? 한 곳에서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 집 주인이 죽으면 아들이 받고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받고 그게 우리 멸치야. 저는 그 답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그 멸치 산지로 가야 한다고요. 10월 17일 목요일 새벽 3시 저는 케빈과 함께 전라남도 여수의 한 어촌으로 향했습니다. KTX와 자동차. 그리고 배를 갈아타고 도착하기까지 7시간 30분이 걸렸어요. 새벽 4시 30분 어촌 항구에 도착했을 때 바다는 깜깜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항구에는 작은 어선들이 정박해 있었고 등불 아래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멸치잡이 어부 박철수 씨를 만났습니다. 나이는 56세,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4대째 멸치잡이를 해오신 분이었어요. 광장시장 김수님 할머니와 직접 거래만 22년째였습니다. 새벽 4시 박철수 씨의 배에 올랐습니다. 어문도 앞바다로 30분 정도 나갔어요. 새벽 5시 50분 배가 멈췄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당기기 시작했고 그 안에 은빛 멸치대가 가득 잡혔어요. 저는 그 광경을 카메라 없이 그냥 바라봤습니다. 배가 항구로 돌아오자마자 어부들은 바로 멸치 처리 작업에 들어갔어요. 잡힌 멸치를 그 자리에서 끓는 소금물에 데치는 작업이었죠. 박철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잡히고 30분 안에 끓는 소금물에 데쳐야 비린내가 안 나고 단맛만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멸치 안에 효소가 비린내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잡자마자 끓이는 거예요.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일본 가스오는 훈제하잖아요. 왜 한국 멸치는 끓이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박철수 씨가 천천히 답했어요. 훈제는 향을 입히는 방식이고요. 끓이는 건 향을 빼는 방식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멸치 본연의 단맛만 남기고 싶어 해요. 거기에 다른 향을 입히면 멸치가 아니라 다른 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23년간 일본 라멘 가게들에서 셰프들은 항상 어떤 향을 입혔는가를 자랑했습니다. 모든 게 더하기에 미학이었는데 한국 멸치 육수는 빼기에 미학이었습니다. 비린내를 빼고 부수적인 향을 빼고 멸치 본연의 단맛만 남기는 방식으로 정반대였어요. 건조장에서 박철수 씨가 멸치 한 마리를 집어 제게 보여주며 이게 최상품 단맛이 가장 깊죠. 저는 그 멸치를 받아 입에 넣어봤어요. 짭짤하면서도 분명히 단맛이 있었습니다. 멸치 한 마리 자체에 단맛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박철수 씨가 멸치 한 상자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광장시장 김수님 할머니께 보내는 거예요. 매주 화요일에 KTX 화물로 올려보냅니다. 그 상자는 평범한 종이 상자였고
그 안에 가지런히 담겨있는 멸치들, 그리고 이 멸치 한 마리 한 마리가 22년간 한 어부와 한 할머니를 이어준 달이었습니다. 10월 19일 토요일 저는 케빈과 함께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의 한 종가집. 18대째 이어진 의성 김씨 종가집이었어요. 종손 김재현 씨는 67세, 그의 아내 이옥자 씨는 65세, 두 분이 종가집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도착했을 때 종가집 마당에 가을 햇살이 가득했어요. 600년 된 한옥이었습니다. 이옥자 씨가 저를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제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종가집 부엌에서는 종부와 며느리들이 새벽 4시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잔치국수가 있었어요. 잔치국수가 제사 음식인가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이옥자 씨가 잔치국수는 잔치상 음식이죠.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는 결혼식 환갑. 어떤 종류의 제사에도 올라가요. 면이 길잖아요. 부부 사이 길게 가고 자손 길게 이어지고 인연 길게 가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옛날의 잔치국수는 가난해서 고기 못 넣는 사람들이 손님을 대접하는 방법이었어요. 고기 살 돈이 없으니까 멸치를 6시간 끓여서 깊은 국물을 만든 거죠. 그 정성이 손님을 정성껏 모신다는 뜻이에요. 시간으로 정성을 표현한 거예요. 펜을 든 손이 굳었습니다. 손바닥에 미세하게 열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23년간 일본 라멘 다큐를 찍으면서 저는 라멘이 셰프의 자존심이 들어간 한 그릇이라는 말을 수십 번 들었습니다. 그건 셰프 중심의 철학이었어요. 한 그릇은 셰프의 작품, 손님은 그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 그런데 이옥자 씨가 말한 잔치국수는 손님 중심의 철학이었습니다. 한 그릇은 손님에 대한 정성, 셰프는 자기 자존심이 아니라 손님의 행복을 위해 시간을 쏟는 사람. 저는 그 차이가 단순한 표현 차이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건 음식을 바라보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었습니다. 이옥자 씨가 사랑채로 잔치국수 한 그릇을 가져오셨어요. 멸치 육수 6시간, 연한 호박채와 달걀지단, 그리고 안동에서 직접 만든 무말랭이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입 떠먹었습니다. LA 광장시장. 그리고 안동 종가집 같은 멸치 육수인데 세 곳이 다 다른 결이었습니다. LA는 이민자 어머니의 그리움이 담긴 맛, 광장시장은 시장 상인의 활기가 담긴 맛. 안동은 600년 종가의 정중함이 담긴 맛이었어요. 한 그릇 안에 그 정중함이 어떻게 담겼는지 저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비운 뒤 이옥자 씨를 봤습니다. 종부님, 600년 종가에서 잔치국수를 끓이는 이유가 뭡니까? 더 비싼 음식도 많을 텐데요. 이옥자 씨가 한참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녀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비싼 음식은 손님이 비싼 게 좋아서 먹는 거예요. 잔치국수는 우리가 손님을 진짜 좋아한다는 걸 시간으로 보여주는 음식이에요. 돈으로 표현하면 거짓말이 섞일 수 있는데 시간으로 표현하면 거짓말이 없거든요. 저는 그 답을 듣고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비평가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는 안동 종가집 마당, 가을 햇살이 한옥 기와 위로 길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케빈이 옆에서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선생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케빈이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LA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매주 잔치국수를 끓여주셨어요. 어릴 땐 그게 너무 평범해서 싫었어요. 친구들은 햄버거 먹는데 저는 국수만 먹잖아요. 그런데 오늘 종부님 말씀을 듣고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매주 국수를 끓이셨는지 알겠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오래된 소중한 시간을 주신 거였어요. 저는 케빈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27살 한국계 미국인 통역사가 태어나 처음 온 한국에서 39년간 LA에서 자기를 키운 어머니의 사랑을 한 그릇 잔치국수의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안동의 호텔 객실에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니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시간으로 표현하면 거짓말이 없다. 미국식 평론을 하면서 저는 셰프들의 기술과 재료의 등급을 평가해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정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평가 기준에 넣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 평가 기준에는 마음이 빠져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만들었어요. 23년 비평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오인. 그리고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음식을 기술로만 봐왔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음식은 마음이라는 걸 처음 배웠습니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손가락 끝이 키보드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23년간 글을 써오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느낌 그게 무엇인지 그 순간엔 몰랐지만 며칠 뒤 이순옥 할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알게 됐습니다. 그건 부끄러움이었어요. 10월 22일 화요일 인천공항에서 LA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케빈은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한참 바라봤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어머니께 전화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에 케빈의 어머니 유명숙 씨는 60대 초반의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케빈이 한국어로 말했어요. 엄마, 저 한국 다녀왔어요. 안동도 가고 광장시장도 가고요. 엄마가 왜 그렇게 잔치국수를 좋아하시는지 이제 알아요. 유명숙 씨가 화면 너머에서 한참 우셨습니다. 그녀의 한국어 한마디를 케빈이 통역했죠. 엄마가 그러시는데 39년 전에 LA로 이민 올 때 외할머니가 멸치한 자루를 들려보내셨대요. 외할머니가 명수가 미국 가서 외로울 때마다 이거 끓여 먹어. 6시간 끓이면 엄마 생각이 날 거야. 어머니는 그 멸치 자루를 다 쓰고 나서도 지금까지 한국 멸치만 고집하셨어요. 그게 외할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약속이었거든요. 저는 그 통화를 듣고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비행기 창 너머로 태평양이 보였어요. 지금까지 1200곳의 식당을 돌면서 저는 음식이 한 사람의 외로움을 오랜 세월 동안 견디게 한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평가 기준에 넣은 적이 없었습니다.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11시 LA 도착짐을 호텔에 풀고 저는 케빈에게 말했어요. 코리아타운으로 갑시다. 카메라 없이. 오늘은 평가가 아니라 인사를 하러 갑니다. 오후 12시 30분. 할매국수 가게는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7명 정도 있었어요.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순옥 할머니가 주방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할머니의 눈이 살짝 커지면서 다시 오셨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잔치국수 2그릇이 나왔어요. 같은 $7 같은 6시간 그릇이 테이블에 놓이는 순간 저는 그릇 옆에 놓인 할머니의 손을 봤어요. 작고 거친 손등에 검버섯이 군데군데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굵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들기 전에 할머니께 할머니 잠깐 앉아주실 수 있을까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순옥 할머니가 살짝 망설이다가 옆 의자에 앉으셨어요. 그녀의 등이 살짝 굽어 있었습니다. 42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멸치를 우려온 그 등이었어요. 할머니 42년간 같은 국수만 끓이셨는데 지겹지 않으셨어요? 이순옥 할머니가 한참 웃으셨는데 그녀의 웃음에는 깊은 주름이 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게 1953년 한국전쟁 끝나고 그 해에 태어났어. 우리 엄마는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혼자 나를 키우셨지. 그땐 다들 가난했어. 정말 가난했어.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우리 엄마가 그 집 부엌일을 도와주러 가셨어. 그래야 우리도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었거든. 1962년 가을 내가 9살 때 우리 동네에 부잣집 결혼식이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그날 새벽부터 그 집 부엌에서 일하셨어. 저녁에 엄마가 손에 잔치국수 한 그릇을 들고 집에 오셨는데 거기서 일하고 받은 한 그릇이었어. 그걸 엄마랑 나랑 둘이 나눠 먹었는데 그날 밤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순우가, 잔치국수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한테 받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음식이야.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줄 수 있는 음식이거든. 너도 나중에 어른 되면 이 국수 끓여서 사람들한테 나눠줘. 알겠지? 이순옥 할머니가 그 부분을 말씀하실 때 그녀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잠깐 호흡을 가다듬으며 얘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 결혼식 날 받은 한 그릇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기억이라고 평생 말씀하셨어. 나는 1982년에 미국에 와서 이 가게를 열었어. 그때부터 42년 동안 나는 매일 이 국수를 끓이면서 우리 엄마가 그날 받은 그 행복을 손님한테 돌려드리는 거야. 손님이 한 그릇 드시면서 행복하면 우리 엄마가 그날 행복했던 것처럼 행복하면 그게 내 인생의 의미야. 그래서 지겹지 않고 매일 다른 손님이 오시니까 매일 새로워. 저는 한참 이순옥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지금까지 1200개 별점을 매겨온 제 눈이 한 70대 한국인 할머니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손에 땀이 나지 않는 체질인 제게 땀이 나게 했습니다. 케빈도 옆에서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그가 잠깐 통역을 멈춰야 했습니다. 이순옥 할머니가 그의 손을 잡으셨어요.
한국어로 짧게 한마디를 하셨고 할머니가 자네 어머니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자네한테 국수를 끓여주셨을 거라고 천천히 통역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비평의 위계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슐랭 3스타, 350달러짜리 한 끼 셰프의 자존심, 재료의 등급, 플레이팅의 미학. 제가 평가해온 모든 것들이 이순옥 할머니의 한마디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셰프의 자존심으로 만든 한 그릇은 손님이 셰프의 작품을 감상하게 만들지만 이순옥 할머니의 7달러짜리 한 그릇은 손님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이순옥 할머니께 할머니 그럼 가격은 왜 42년간 안 올리셨어요? 이순옥 할머니가 한참 웃으셨어요. 내가 가격 올리면 우리 엄마한테 부끄러워 우리 엄마는 한 그릇 거저 받으셨거든. 나는 7달러 받는 것도 솔직히 많이 받는 거야. 7달러는 멸치값이랑 가게세. 그리고 내 하루 밥값만큼이야. 그 이상은 안 받아 더 받으면 손님한테 죄 짓는 거잖아. 저는 그 답을 듣고 두 손으로 얼굴을 살짝 가렸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고 손바닥에서 무언가 흘러나오는 듯한 따뜻함 그게 부끄러움인지 감동인지 그 순간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건 제 직업적 자존심으로 쌓아온 것들이 그 따뜻함 앞에서 모두 작아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순옥 할머니가 일어나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릇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케빈이 옆에서 조용히 자기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 입을 떠먹었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한 입과 달랐습니다. 멸치의 단맛도 다시마의 미네랄도 무의 시원함도 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위에 무언가가 더 얹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저는 알았어요. 1962년 가을밤 9살 소녀가 어머니와 나눠 먹은 그 한 그릇이었어요. 42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멸치를 손질한 한 여성의 시간. 그 모든 것이 7달러짜리 한 그릇 안에 함께 우려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비웠습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 국물까지 다 마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행동 빈 그릇을 두 손으로 잡고 머리를 살짝 숙였어요. 음식에 인사를 한 거였습니다. 케빈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고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선생님,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릇에 인사한 채로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어요. 23년간 일본 가스오다시 앞에서도 프랑스 트러플 앞에서도 중국 4000년 우육면 앞에서도 저는 그릇에 인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달러짜리 한 그릇 앞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카메라팀을 다시 불러서 다큐 마지막 인터뷰를 찍기로 했습니다. 줄리아 모리슨 프로듀서도 LA로 날아왔습니다. 코리아타운의 한 작은 스튜디오에서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카메라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줄리아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이클 23년 비평 인생에서 최고의 한 그릇을 골라야 한다면 어떤 음식인가요? 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답했습니다. 저는 2019년에 한국 면요리를 폄하하는 글을 썼습니다. 한국의 맑은 멸치 국물은 일본 시오라멘의 약화된 버전일 뿐이다라고 적었던 그 글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철회합니다. 줄리아가 잠깐 멈추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최고의 한 그릇은요? 저는 제 23년 비평 인생에서 최고의 한 그릇을 골라야 한다면 미슐랭 3스타 350달러짜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LA 코리아타운 골목에 7달러짜리 이순옥 할머니의 한 그릇 잔치국수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그릇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의 1962년 가을밤 그 어머니가 9살 딸에게 남긴 약속이 들어있었고 그 약속을 42년간 7달러로 지켜온 한 여성의 시간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23년간 평가해온 어떤 음식에도 그런 시간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저는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마지막 문장을 말했어요. 저는 23년간 음식을 기술로만 봐왔습니다. 셰프의 기교 재료의 등급 플레이팅의 미학. 그게 제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한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음식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고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행복한 기억을 다른 누군가에게 옮겨주는 그릇이라는 그 말은 7달러로는 살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그건 시간으로만 나올 수 있는 가치였습니다. 카메라 빨간 불이 꺼졌고 스튜디오 안이 조용했습니다. 줄리아가 천천히 말했어요. 23년간 당신을 인터뷰한 사람으로서 오늘이 가장 떨리는 인터뷰였어요. 사라 첸도 옆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순옥 할머니 가게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저는 두 사람을 보고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미소였고 그건 평론가의 미소가 아니라 한 인간의 미소였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케빈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케빈, 저 한국어 한 문장만 가르쳐줘요. 다음에 이순옥 할머니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요. 케빈이 저를 쳐다봤어요. 어떤 문장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23년간 한국어를 단 한마디도 배운 적 없는 제가 이순옥 할머니께 전하고 싶은 한마디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한국이구나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케빈이 한국어로 그 문장을 천천히 발음해줬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따라해봤는데 발음이 어려웠습니다. 23년간 일본어 인사말을 외워뒀지만 한국어는 단 한 문장도 외워두지 않았던 제게 그 발음은 새로웠어요. 케빈이 끈기 있게 몇 번이고 반복해줬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객실 발코니로 나가 LA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코리아타운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 어딘가에 간판도 없는 이순옥 할머니의 가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발코니 난간에 양손을 얹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손바닥에 차가운 난간이 닿았지만 그 차가움이 묘하게 평온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23년간 제가 비평으로 쌓아온 권위는 결국 한 그릇 잔치국수 앞에서 가장 작아졌고 동시에 가장 진실해졌다는 것을요. 권위를 내려놓은 자리에 처음으로 한 인간으로서의 마이클 로저스가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평론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자리였어요. 발코니에서 부는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작게 그 한국어 문장을 다시 한번 따라해봤어요. 이순옥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마음만큼은 언어 미슐랭 평가서보다 정확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 동시 공개되었고 제목은 그릇 너머 한국의 숨은 깊이. 제가 23년간 만든 다큐 중 가장 짧은 제목이었어요. 첫 주 시청시간 1억 5천만 분. 그 다음 주 2억 8천만 분. 한 달 만에 넷플릭스 다큐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다큐 방영 다음 날 아침 본 아페티 특별호가 발간됐어요. 이순옥 할머니의 잔치국수 한 그릇이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헤드라인 한 줄은 7달러가 350달러를 이긴 날. 그 잡지가 한 달 만에 미국 전역에서 매진됐습니다. 뉴욕타임스 일면 기사는 마이클 로저스의 23년 비평 인생을 뒤집은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8페이지 특집을 실었어요. 기자가 인터뷰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음식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기술로 칠할 마음으로 사말입니다. 23년간은 기술이었지만 한 한국인 할머니가 제 평가 공식을 바꿔주셨어요. 줄리아 모리슨 프로듀서로부터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팔가 골목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골목을 한 바퀴 돌아 110명이 늘어선 광경평일 오전인데도 사람들이 2시간씩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잠깐 가슴이 확 막혔어요. 이순옥 할머니가 그 줄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걱정이 됐거든요. 70대 초반의 한 여성이 평생 작은 가게에서 조용히 국수를 끓여오신 분이 갑자기 110명의 줄을 마주하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케빈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께서 가격 안 올리실 건지 여쭤봐 주세요. 케빈이 다음 날 이순옥 할머니의 답을 얘기했어요. 내가 가격 올리면 우리 엄마한테 부끄러워 7달러야. 저는 그 한 줄을 듣고 한참을 웃었지만 눈가가 살짝 뜨거워졌어요. 42년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가격을 지켜온 한 여성이 다큐 방영 후에도 그 가격을 그대로 지킨다는 사실. 그건 전략이 아니라 1962년 가을밤 어머니와 나눈 그 약속이었습니다. 미국 미식가 협회가 2025년 4월에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멸치 육수를 세계 3대 클래식 브로스 후보로 정식 검토하기 시작한다고요. 일본 가스오다시, 프랑스 콩소메, 중국 청탕과 함께 한국 멸치 육수가 그 반열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600년 만에 한국 전통 육수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였어요. 6번째 방문이었던 지난 가을 저는 LA 할매국수 가게에 다시 들렀습니다. 날은 카메라도 없고 사라와 줄리아도 없었어요. 케빈만 옆에 있었습니다. 이순옥 할머니가 주방에서 저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1년 전보다 더 하얘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릇이 나오자 천천히 한 입을 떠넣었고 삼킨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순옥 할머니께 다가갔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1년 동안 매일 한 번씩 연습해온 한국어 한 문장을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한국이구나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발음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외워온 문장인데도 한국어 받침이 어색했어요. 그런데 이순옥 할머니는 제 발음의 어색함이 아니라 그 문장의 마음을 들으셨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보였어요. 또 와 다음에도 $7. 저는 그 답을 듣고 처음으로 이순옥 할머니를 안아드렸어요. 23년간 1200곳의 셰프 중 어느 누구도 안아본 적 없었던 제가 70대 한국인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고 가벼웠어요. 그런데 그 작은 어깨 안에 600년의 한국 음식 철학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미국 비평가가 한국 국수를 인정하게 된 단순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건 한 그릇에 한 사람의 평생 정성을 담아 손님에게 내미는 그 한국 문화의 깊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깊이가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평가해온 사람의 23년 직업 인생을 어떻게 흔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밀은 시간이지. 이 한 문장이 23년간 제가 쌓아온 평가 공식을 단 한 번에 다시 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세 공식이 지금도 매일 제 손으로 별점을 매길 때마다 가장 처음 떠오르는 기준이 됩니다. 음식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며 기억이라는 말. 가장 위대한 음식은 소박한 한 그릇에 긴 시간이 담긴 마음이라는 한국의 철학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로 응원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감동 실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